지난 영상에서는 황이 작물에 끼치는 효능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갖추려면 첫째, 단백질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로 유지 생산에도 관여합니다. 셋째로 비타민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네 번째, 백합과나 가직과 십자합과 과수 등의 향과 당도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다섯째,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의 양분 이용률을 높입니다. 종합하면 생산량 확대와 품질 향상에 필요합니다. 그러니 모든 작물에 필요하지만 특히 콩과 유지작물, 백합과 가직과 당도와 맛을 내는 과수 등 작물에 특히 필요합니다. 그 외로는 살균, 살충 효과도 있어 아직도 친환경이든 화학농약이든 농약의 재료로 이용됩니다. 또 토양의 산도를 낮추는 데도 이용됩니다. 작물에게도 많이 필요한 유황, 즉 황은 우리 몸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어서 옛날부터 의약품으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전설의 명의 중국어 편작도 황은 양기를 돋우며 천수를 울린다고 하고, 동의보감에서도 만병을 다스리고 무병장수한다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부터도 황은 독성 때문에 그대로 복용하지는 못하고 법제를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간단한 법제 방법은 독성의 내성이 있는 오리에게 먹여 그 오리나 알에 흡수된 황을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리는 황뿐만 아니라 다른 독성 해독에도 탁월한 특이한 동물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진 황의 효능은, 황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또 유황이 몸에 좋은 점을 검색해보면 고혈압, 당뇨병 같은 성인병에도 좋고, 또 몸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등 만병통치약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용하는 것 외에도 유황은 피부병을 치료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예전에는 약사나 의사에게 피부병을 보이면 유황을 가르칠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유황 온천을 갔다 오면 피부에 윤기가 흐르는 것도 그것 때문인가 합니다. 몸 안팎 모두 쓰이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은 물에 녹자나 작물이 그대로는 뿌리를 통하든 잎을 통하든 바로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황이든 비료를 주면 땅속에서 오랜 기간 있는 동안에 미생물에 황산이온화하여 뿌리에서 흡수되어집니다. 토양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황을 바로 뿌리거나 또 무슨 유황 비료라고 되어 있는 비료는 황이 바로 물에 녹지 않으므로 뿌리에 흡수되어지는 시기는 한 달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작물에게 소용되려면 그 훨씬 전에 살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황 성분이 포함된 비료로는 황산 비료하는 황산염 비료들은 아프 비료보다 흡수 기간이 훨 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옆면 시비도 같이 유추하면 되겠습니다. 황 자체나 황이 섞인 비료를 옆면 시비하면 유황은 물에 쉽게 녹지 않기 때문에 잎을 통해 흡수되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유황은 물에 녹지 않고 알코올이나 벤젠에는 약간 녹습니다. 유황을 액체화시키는 방법은 흔히 가성소다, 즉 수소나트륨과 섞어서 알의 화학식처럼 아황성 수소나트륨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료 비율은 유황 25kg에 가성소다 20kg을 물 50리터를 부어 만드는 모양인데 손바닥 농분을 만들어 이용해 보지 않습니다. 이런 액상 형태로 된 것들은 비료의 역할도 하지만 제품에 따라서는 살균제로 쓰이는 것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황 입상 비료와는 달리 같은 입상 비료라도 황산가리와 같은 황산염 비료들은 물에 녹으니 잎을 통해 흡수되어집니다. 다만 성분별 흡수 차이가 있어 가리가 먼저 흡수되어지고 황산이온은 후에 흡수되어집니다. 따라서 여러 황산 비료들 중에서 황성분이 많은 비료는 옆면 시비를 하였을 때 자칫 역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황산 성분이 잎에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작물은 기공을 통해 기체로 된 유황 성분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아황산 가스는 잎의 기공을 태워 흡수되어지는데 그 양이 아주 미미하다면 작물이 흡수한 SO2, SO3들을
무기 양분을 이용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공장지대에는 그 농도가 높아 작물에게 오히려 피해만 줍니다. 즉 역폐가 일어나는 것이죠. 체내의 흡수 동화되는 속도보다 공기로부터 받아들이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인맥 사이에 젓갈색 또는 흑색 반점이 생기고 결국 인맥 조직이 파괴되어 잎이 말라지고 심하면 고사합니다. 앞의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황을 따로 살포하지 않아도 황 성분이 든 비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부족을 잘 모릅니다. 황이 작물이 하는 기능이 당도나 맛 등 품질 향상이나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의 합성에 관여하는 즉 생산량 확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아주 부족하지 않으면 결핍 현상을 찾기 어렵습니다. 토양에 남아있는 황이온이 아다시피 음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음이온인 토양과는 결합되지 않습니다. 많은 광물이 용탈되었거나 공교롭게도 무황산염 비료만 살포하였을 때는 결핍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결핍 특징은 작물이 잎, 그 중에서도 중엽과 상엽이 엷은 녹색으로 변했다가 심하면 황색으로 변합니다. 잎이 황색으로 변하는 것으로서는 질소결핍도 있는데 질소결핍은 아랫잎, 즉 하엽에서 일어납니다. 황은 질소처럼 체내에서 이동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새 잎에 황이 필요해도 늙은 잎에 들어있는 황이 어린 잎으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황결핍과 질소결핍은 이렇게 말로 할 때는 누구나 구별하지만 이놈이 저런 것 같고 저놈이 이런 것 같아 실제로 작물에서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성분을 검사하는 것이겠죠. 유황 성분 비료를 토양에 과잉 살포하면 작물 자체는 특별한 해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질소를 제외하고 다른 성분인 인산, 가리, 마그네슘, 칼슘 비료가 그랬듯이 작물에게는 과잉 피해가 없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토양에 녹아서 양이온으로 변하는 암모니아, 가리, 마그네슘, 칼슘끼리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황은 음이온이니 이론적으로는 아마 인이나 질산 흡수를 방해할 것으로 짐작합니다. 무엇보다 황은 황산인 강산성으로 변하니 토양의 산성화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황이 필요한 작물 재배에서 황함유 비료를 많이 쳤다면 다음 휴경기에 석회를 쳐야 pH 유지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미필요로 얼마나 뿌려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물론 이건 앞에서 보았듯이 더 필요한 작물도 또 덜 필요한 작물도 있어 딱히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한 각 작물의 요구량을 떠난다면 인산 비료 살포만큼 뿌리라고 안내한 곳을 보았습니다만 제 같은 문외한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비료 3요소 속에 넣지 않을 리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마그네슘처럼 다량 요소이니 그만큼 주면 될 것 같고 특히 많이 필요한 백합과 가지과의 양념작물, 콩가작물, 참깨 등 유지작물, 맛과 당도가 필요한 감자, 고구마를 비롯해 과일나무에는 같은 값이면 황함유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황함유 비료란 칼슘 유황비료, 황산아모늄, 황산가리 고토, 황산고토 등의 비료를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황의 요소에 대한 마지막 영상으로 황이 함유된 비료는 어떤 것이 있고 각 비료의 함성분 함량과 함께 각 비료의 특성을 안내드리고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